이 마이크 좀 한번 봐주실래요? 이 마이크 한번 봐주실래요? 마이크 안 열리네. 됐네요. 예. 예, 오늘 저 강의에 앞서서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채택된 우리 국민교육원장 낭독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낭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땅에 태어났다. 오늘의 되살려 오늘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우리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는 그렇죠. 이에 있어 삼는다. 인간과 통쾌한 운곡 한국과 기술을 배우고 지키며 타고난 지술을 개발하고 우리의 저주를 약속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이룬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윤열과 실질을 숭상하고 의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 형제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이룬다. 우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의 인생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한 국민정신을 돌핀다. 광우봉 민정신의 특별한 애국의 덕이 우리 삶의 길이며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힘으로써 민족의 슬기를 모아 불찬 노력으로 역사를 증거하자. 예, 저는 오늘 박정희 아카데미에서 이 박정희 시대의 이 공안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입니다. 저는 이제 89년부터 2014년까지 14년 2월까지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하고 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안보대책연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달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민간 차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비영리 법인인 자유민주연구원 설립해서 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여러분께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자유민주연구원 이렇게 검색하면은 바로 홈페이지로 발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우 중요한 이 테마입니다. 여러분 이 박정희 시대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세계 10위권의 이 경제대국, 이 경제대국의 발판이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당시에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안 되었다면은 현재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정희 시대를 볼 때 이 경제 발전과 그 바탕이 되는 이 국가 안보를 분명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박정희 시대의 공안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크게 3기로 나누어서 실제 박정희 시대 때 있었던 대표적인 간첩이나 공안 사건을 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박정희 시대 때 이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이 경제 대국으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할 때 앞에 딱 붙는 용어, 이게 우리가 박정희를 검색하면 독재자, 이런 독재자라는 용어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주제어죠.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경제발전, 국가안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독재자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일어났던 이 안보 사건이나 또 간첩 사건 등 이 공안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에
이른바 그 김대중 노무현 시대 때 과거 사건을 재조명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과거사위원회에서 우리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서 파헤쳤던 간첩 사건을 다 조작이다 매도를 하고 또 심지어 이제 그 재심을 청구해서 일부 사건은 무죄를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죄를 받은 사건도 그 내용을 보면 그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오늘 간단히 이제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박정희 사건 때 일어났던 간첩 사건 중에 최근에 문제시되는 소위 그 재심 결과 무죄를 받은 사건은 11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0.12%예요. 전체 공안 사건 중에 0.12%가 많이 무죄를 받은 1%도 안 돼요. 이런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히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북한이 끊임없는 적화 공작을 전개해가지고 이 적화 공작을 낱낱이 막아내서 이 체제 또 국가안보를 갖다 수호한 이것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도외시하고는 이 박정희 정신을 박정희 시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박정희 연구에서 이 안보 분야의 그 업적에 대해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먼저 제가 그 간단하게 이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박정희 시대 때 안보 사건을 좀 조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대한민국은 크게 5가지 안보 전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북한하고만 싸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안보의 제1전선은 직접 북한과 경계하고 있는 이 전방전선입니다. 육상, 해상, 이 공중 경계선. 이것은 자꾸 지금 휴전선을 국경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휴전선은 국경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저희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에 북반부를 북한이 무단으로 강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경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국경선이 아니라 바로 분계선이다. 그래서 해상 영토선 분계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전선은 뭐냐면은 지금 북한과 직접 경계하고 있는 육상, 해상, 공중 경계선 말고 제2전선은 우리 후방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제2전선을 이해해야지 박정희 시대 때 이 공안 사건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2전선은 뭐냐면 우리 후방에 형성된 전선인데 이 군사학적으로 볼 때는 전시의 적의 특수부대가 우리 후방에 들어와가지고 후방에 일정한 거점을 확보해서 후방을 교란시키는 이걸 제2전선이라고 합니다. 후방전선. 그래서 이제 군사학적으로 제2전선이면 그건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 제2전선을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북한이 난파시킨 무장공비라든지 간첩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포섭돼서 잘 훈련된 요새 말로 그 종북 세력. 이 종북 세력이 우리 내부에 북한의 제2전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이제 그 박정희 시대처럼 대규모 무장공비를 난파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좌우 훈련된 종북 세력한테 그 지도하고 검열하고 이걸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지도혁신 간첩만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첩 있냐 하는 말을 하는데 간첩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근데 이제는 대규모 무장공비를 난파시키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지도혁신 간첩을 난파시켜서 우리 내부에다 남한에다가 우리 내부에다가 혁명의 씨앗 뿌려놓고 돌아가서 변홍사가 잘 되는지 또 보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제3전선은 해외에서 형성된 전선입니다. 일찍이 김일성이가 조선혁명의 제3전선으로 해외에 나가서 이 조선반도, 북한은 한반도를 조선반도라고 그래요. 조선반도의 정통성이 우리 북반부에 있음을 알려라.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외에 나가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여는 우리 동포들이 제일 거류민단에서 민단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을 조국으로 여는 동포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조총련입니다. 제일 조선인 총연합회. 이 조총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다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 우리 교포사회가 나눠져 있어요.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여는 교포하고 북한을 조국으로 여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신임이라는 미국 시민권자 우리 재미동포인데 그 종북 토크쇼 하다가 시끄러워졌죠.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3전선. 그 다음에 4전선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안보 전선인 사이버 전선입니다. 이 사이버 공간. 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 5전선이 뭐냐? 바로 이 5전선이 국가 기관에 침투한 전선입니다. 좀 이따 제가 그 김옥화 사건이라는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처음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에 침투되어 있던 북한 간첩 김옥화 사건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주요한 이 국가 기관에 소위 그 침투되어 있는 이 간첩 전선, 이 스파이 전선이 제5전선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보 전선은 매우 복잡하게 이렇게 5가지로 얽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북한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이 박정희 시대의 이 안보 사건, 공안 사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선생님, 저 북한이 국가입니까? 아니죠. 그럼 뭐 국가가 아니면 뭐죠? 네? 아, 유엔에 가입돼 있잖아요. 유엔 회원국이잖아요, 북한이. 예? 불법 정권이에요? 이게 누구의 괴뢰집단입니까? 김일성 괴뢰집단이다. 소련이나 중국의 괴뢰집단이다. 삼팔선 이북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괴뢰 집단이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이 박정희 아카데미에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그 국가관이 확실하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 경찰들한테 물어봐도 북한이 국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국가의 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91년도에 남북이 동시에 유엔 가입했는데, 예? 유엔의 회원국이죠. 그 다음에 전 세계 한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158개 국가하고 북한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어요. 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데 외교 관계 수립이 안 되죠. 이게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158개 국가가 바로 북한하고 수교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198개 국가. 이게 뭐 큐바하고 뭐 소말리아 등등해서 몇 안 됩니다. 98개 국가하고 외교관계 수립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은 반국가 불법단체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볼 때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인 이쪽을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강점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국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북한을 국가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대통령도 그렇고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할 것 없이 북한을 다 국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헌법 위반입니다. 그분들은 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사상적 SOC가 이념적 토대가 국가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무슨 표현을 쓰냐면 외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TV에 나와서 지금 북한이 비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북한을 정상 국가화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무슨 국가입니까? 비정상 국가도 국가죠. 자, 북한이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을 바로잡아야 된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다. 테러 지원국도 이것도 국가예요. 그 다음에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핵 보유한 나라라는 국가라는 뜻이죠.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북한은 비정상 집단입니다. 국가가 아니고. 불량 국가가 아니라 불량 집단이고 핵 보유국이 아니라 핵 보유 집단이에요. 테러 국가가 아니라 테러 집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통일이 물을 건너가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분단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국가가 독립적인 주권 행사는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진 게 분단국이야. 분단국도 하나의 주권국가 두 개로 나눠진 거다. 독립적인 주권 행사죠. 자, 이웃나라 일본에서 폭동이 났어요. 일본 주민들이 말이야, 일본 왕, 뭐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하지만 일본 왕 사는 황거를 불태우고 말이죠. 일본이 무법천지야. 근데 일본 정부 당국이 요청도 안 했는데 우리 군과 경찰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쪽의 치안 질서를 바로잡는다? 이건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역으로 지금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났어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 김정은 수령 절대주의 폭압체제 한 거해 가지고 막 전국에서 폭동이 나고 평양이 불에 타고 이럴 때 우리 군과 경찰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쪽에 이 혼란한 짓을 바로잡고 남북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은 북한 당국이 요청도 안 했는데 우리 군과 경찰이 북한에 들어가는 자체가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북한은 분단국이 아니라 분단 체제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일관되게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수차례 판결을 내렸어요. 그 판례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세계 여러 나라가 유수 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을 쓰고 외교부 장관이 국무총리가 도대체가 뭐가 지금 제쪽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 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장경제에 대한 확실한 기본적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발언을 해도 그게 시장경제에 어긋나는지를 모릅니다. 자유민주체제에 어긋나도 몰라요.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는데 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일반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지만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해도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헌법체계상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이번에 1948년이 건국한 날이 아니라 1919년이다. 여러분 국제법상 국가가 되면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북한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북반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국민이 있어야 돼요. 북한 주민이 있죠. 그 다음에 주권 행사해야 돼요. 북한 지들이 주권 행사해.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상 그 북한이 국가의 위상에 있고 또 인정을 받지만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상 북한은 반국가 불법 단체다. 요게 해결돼야지 이제 박정희 시대의 남북 문제, 안보 사건 문제를 여러분이 또 현재의 남북 관계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고 그 북한도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미제의 괴뢰 집단이라고 그래요.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을 써서 되겠어요? 정치인들이 또는 헌법을 지켜야 될 국가 국무위원들이 말이야 대통령이 이게 안 되죠. 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남북한은 분단국이 아니라 분단 체제다. 북한은 비정상 집단이다. 비정상 집단, 불량 집단이다. 핵 보유 집단이다. 테러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지 국가란 국가를 넣으면 안 된다. 저도 과거에는 아무 개념 없이 썼어요. 이렇게. 남북한은 분단국이라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확고히 깨우친 이후부터는 제가 쓸 수가 없죠. 그리고 과거 제 행동이 되게 부끄러워요. 제가 쓴 과거 논문 80년대 초반에 쓴 제가 쓴 글을 보게 되면 남북한은 분단국이라고 저도 썼어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도 참 부끄러웠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헌법 위반하는 거예요. 예. 네. 하여튼 우리 박정희 아카데미 여러분들은 그 대단하십니다.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박정희 시대를 나눌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군정기. 그러니까 5.16 군사혁명을 해서 이제 민정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5.16 군정기죠. 그 다음에 6.3년 12월달 대통령 취임한 이후부터를 제3공화국이라고 하죠. 72년 유신이 선포되기 전까지 기간. 그 다음에 제4공화국 이른바 그 유신시대죠. 그래서 1979년 10월 26일 날 서거할 때까지 이 시기. 그래서 크게 우리가 3기로 나누는데 제가 그 당시 있었던 이 간첩 침투 사건하고 군사 도발 사건을 제가 통계를 좀 내봤습니다. 불과 3년도 안 되는데 이 짧은 기간 내에 일개
150의 간첩을 침투시켰어요. 군사 도발을 총 14회 했습니다. 3공화국 때는 간첩 침투를 900여 했어요. 이때는요, 이틀 걸 한 번씩 다 간첩이 들어와요. 매번. 적발된 것만. 그러니까 적발되지 않는 걸 합치면 정말 엄청나죠. 우리가 적발한 것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군사 도발 330여 회. 제 유신 때는 간첩 침투가 110회, 60회예요. 다 합치면은 그 3천여 건이 되는데, 여러분 그 북한 정권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제 제가 이제 통계를 2015년까지 말까지 냈는데 북한의 그 대남 침투 도발이 총 3천여 건입니다. 이 3천여 건에 지금까지 3천여 건인데 그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 50%가 넘어요. 이간의 도발수가. 이 박 대통령 그 18년 집권 기간 내에 대한민국 2015년까지 일으킨 북한의 대남 도발, 간첩 침투 같은 3천여 건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박정희 대통령 때 됐어요. 심지어는 통계를 내보니까 4일에 한 번, 4.3일에 한 번씩 북한 간첩 침투됐어요. 적발된 것만. 우리가 발각하지 못하고 국내 안전이 침투한 간첩은 모르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4, 5일에 한 번씩 간첩이 계속 침투가 됐으니까. 지금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제 정부 수립 이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보게 되면 이 61년부터 그 79년이죠. 이 사이에 북한의 대남 공작이 대남 강경, 온건 강경, 온건 이렇게 왔다 갔다 냉탕온탕을 갔다 하는데 이때가 박정희 시대 때가 잠시 남북 대화가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트렌드가 경향이 대남 강경 모드였습니다. 이 대남 강경 모드였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제 1기 5.16 군사혁명으로 이제 군정을 실시하면서 시작했던 길을 한번 보세요. 이때를 보게 되면은 북한의 도발이 뭐 여러 건 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이 간첩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간첩 사건이 이 황태성 간첩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간첩 김중동 사건도 있고 이 북한 검사 출신이 내려왔는데 요 두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 황태성 사건은 박정희 시대 때 안보 사건을 이해하는데 여러분께서 분명한 관점을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이 황태성이는 누구냐면은 경북의 그 상주 출생이에요. 상주 출생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자인데 이 경성 제일고보하고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네요. 연희전문학교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중퇴를 했죠. 그리고 이제 조선공산당 당원이 되었고 조선공산당 고려청년공산당의 그 위원장을 지낼 정도의 인물입니다. 아주 골수 공산주의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황태성이가 누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느냐.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인 박상희라고 있어요. 박상희. 이 박상희가 누구냐면 이분이 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인이죠. 이게 박상희 딸이 바로 이제 김종필 씨와 결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여러 남매 중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막내인데 그 셋째 형인 박상희하고 아주 가까웠죠. 근데 이 박상희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이 황태성입니다. 황태성이에요. 그리고 직접 그 어렸을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박상희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뭐 형 동생 하면서 지낸 이런 상태야. 그런데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군사 최고의 의장으로 박정희 장군이 딱 등장을 하니까 이 북한에서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왜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것은 아시겠지만은 그 남로당 군사부장을 지냈거든요. 한때 공산주의 약간 심취가 돼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전향하셨지만은 그래서 그 과거의 공산주의 활동 경력에다가 특히 지금 북한에 이제 황태성이가 1946년도에 10월달에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해방 공간에서 총 한 5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수감 생활을 했어요. 일제 시대 때. 그리고 46년 10월달에 월북합니다. 이때 9월 그 총파업 투쟁을 주도를 했죠. 그 당시에 9월 총파업, 10월 투쟁이 있는데 총파업 투쟁하고 이제 40년 10월달에 북한 올라가가지고 북한에서 최고 인민회의원 우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도 됐고 외무성의 부상,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외교부 차관이죠. 또 상업성, 또 무역성 부상을 지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때까지는, 왜냐면 이때는 이제 이른바 쉽게 말하면 그 남노당 계열이 완전 숙청이 안 될 때입니다. 안 될 때고, 이제 박헌일 일파가 숙청된 한 후에 많이 갔지만,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바로 이 황태성이가 남조선의 최고 실권자인 박정희 장군하고 가까운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북한이 바로 이제 이 박 대통령을 갖다 이제 포섭하려고 보내는 거죠. 그걸 난파시켰어요. 그래서 이 나와 있지만은 혁명이 성공한 지 석 달도 안 돼가지고 1961년 8월 30일 날 이제 난파가 됩니다. 난파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제일 먼저 만난 게 김민하라고, 이분이 그 중앙대 강사를 했는데 그 나중에 이 김민하 씨가 중앙대 총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그 좌익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김민하도 만나고 자기 조카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누굴 찾아가면 바로 조규분 씨라고,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친구인 박상희의 부인입니다. 박상희는 이제 이미 죽었고 그 박상희의 부인인 조규분 씨가 있는데, 바로 이게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의 바로 그 장모가 되는 거예요, 장모. 그래서 자기 장모를 김종필 장모를 찾아가서 이제 그냥 형수님이라고. 왜냐하면 서로 이제 적응하기 친구기 때문에 박상희하고. 그래가지고 김종필 중앙정보부장하고 박정희 장군을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조기분 여사가 자기 사유인 김종필이한테 연락을 합니다. 북에서 황태성이가 내려왔는데 만나자고 한다. 그러다 이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이가 바로 수사관들을 보내가지고 체포를 하죠. 그래서 내려와서 뭐 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10월 20일 날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그 당시 중앙정보부가 어디 있었냐면 지금 현재 롯데호텔 건물이 그게 반도호텔이었거든요. 지금 롯데호텔. 그게 당시 초기 중앙정보부 사무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예, 당시 이제 5.16 군사혁명 이후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 문제를 미국이 또 우방국들이 많이 걸고 넘어졌어요. 과거에 그 남대동 경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5.16 군사혁명 때 제1조가 반공을 국주로 삼다는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우리는 반공을 국주로 삼다. 그래서 이제 사상적 지향을 명확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그 정보, 미국 관련 정보 관계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을, 박정희 장군이죠, 의심스럽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바로 이 황태성 사건을 제대로 이걸 대처를 못했으면 이제 이 박정희 장군은 내내 사상적 그러한 그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해결 잘했어요. 안 만났습니다. 일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장군이 몰래 만났다고 그러는데 안 만났고, 김종필이는 만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필 씨는 해고력에서 자기는 안 만났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김종필 씨가 자기를 안 보내고 자기 그 밑에 있던 수사관을 보냈어요. 우리 경찰 서울시경에서 파견된 경감인데, 이 박모 경감이라는 사람을 김종필인 것처럼 해가지고 황태성을 만나가지고 내가 김종필이다, 왜 나를 만나자고 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미 황태성이는 군사 쿠데타 해가지고 박정희 장군은 잘 알고 김종필이 옆에 있는데 김종필이 모를 리가 없죠. 사진을 봐서. 실제로는 교우가 없었지만 처음으로지만 보니까 아니거든. 근데 가짜는 가라. 그래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그 뒤에 결국은 한 2번 정도 만났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본인은 최근 해고력에서 절대 만난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JP가 박정희 장군한테 보고를 하죠. 이게 상당히 위험한 기회다. 그때 또 대선 기간 중이었습니다. 대선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윤무선 후보하고 막 각축을 할 때인데 이 사상적 시비가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 장군은 안 만나고 바로 이제 군사법원에 회부해서 사형을 선고받죠. 1심, 2심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민간 법원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다시 또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63년 12월 14일 날 총살됩니다. 인천에 있는 모 군부대 총살돼가지고 이제 둔건데, 왜 이 사람은 문제냐면 북한하고 국내 종북학자들은 황태성이는 간첩이 아니라 밀사다, 밀사라고 주장해요. 비밀리 보내는 사들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왜 밀사가 아니고 간첩인지를 저 설명드릴게요. 첫째, 그 당시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최고의 의장인 박정희 장군한테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려면 여러 루트가 있었어요. 이러한 루트를 처철은 택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루트를 택하지 않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면 밀사면 밀사가 김일성 수상이 보낸 서신을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밀사니까 몰래 이제 박정희 장군을 만나서 나는 북한 수상 김일성이다. 앞으로 이 박 장군하고 남북 문제 어떻게 하겠다 하고 무슨 비밀 서신이라도 갖고 갈 거 아니야. 비밀 서신도 없어요. 밀사는 그럼 황태성 말을 어떻게 믿어요? 김일성의 밀사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김일성이가 사인을 하고 뭘 찍은 이런 공식적인 아니면 개인적인 편지가 있어요. 편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형태도. 그래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 두세 달 동안 행적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황태석이는 밀사가 아니라 간첩이다. 목적은 뭐냐? 김정필하고 박근혜 실력자를 포섭하려고 하는 간첩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아니 박정희 대통령 제가 말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저는 이 황태성 사건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잘 해결한 거예요. 혹시 만나거나 여러 가지 의혹을 부풀렸으면 상당히. 그런데 김형욱은 미국으로 망명한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자기 그 회고록에다가 이 박정희 사형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뭐 꼭 주교회만 하나 하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형욱 회고록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박정희 장군은 당시에 안 만난 것이 분명하고 또 약간 그 자기 형의 친구고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은 이런 사상적 시비라든지 국가 경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과감히 사형을 총살을 집행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앞에서 하나 좀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간첩 김중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경북 영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방 공간에서 간첩 좌익 운동을 했거든요. 그다음 대구 시월폭동에 가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6.25 때 6.25가 터지자 이 북한으로 월북을 합니다. 월북에서 조선인민군이죠. 북한군의 인민군에 입대를 합니다. 입대를 해가지고 이 북한군을 위해서 활동을 소위 이제 조국해방운동 걔들 표현으로 이 적혁명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전이 끝난 다음에 북한에서 조선 김일성 법률 학교를 나와가지고 북한에 검사가 되어 있었어요. 검사가 됐는데 61년에 이제 공작원으로 차출해가지고 난파시킵니다. 난파시켜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활동도 못하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검거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제 복무 중인데 자 계속 그 비전향 장기수였어요. 계속해서 전향을 거부했죠. 그러다가 바로 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비전향 장기수들을 갖다가 북한으로 송환을 시켜주는데 바로 이분이 이 분자 이놈이라고 해야죠. 뭐 이놈이 부인하고 할 수 없잖아. 대한민국을 해야 하는데 이놈이 바로 그때 비전향 자익장교수로 북한으로 갔어요. 2000년도에. 이거 북한 검사 출신인데 우리 남한 출신이죠. 이 사건은 아주 상당히 재밌는 사건입니다. 김중종. 북한 언론 매체에도 여러 차례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저놈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저는 딱 보고 이 김중종이구나. 그거 저는 다 알았죠. 예. 그 다음에 그 삼공화국 시절에 정말 900개의 침투가 있었으니까 900개. 그때는 3일에 한 번씩 간첩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검거된 것만. 뭐 3일에 한 번씩 그냥 그 북한에 여러 그 공작 부서가 있는데 서로 충성 경쟁을 벌이듯이 막 군 계열에서는 군 계열로 또 당계는 당계열로 막 침투시킬 때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64년에 미 공군 전투기 120이 격추당했잖아요. 여러분 그 천안함 사건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1967년에는 해군 56호함이 격침됐어요. 북한에 쏜 포격에 의해서. 천안함은 이제 몰래 잠수해서 쏜 이제
어뢰로 공격당했지만은 이때 많이 죽었어요. 최고는 56호함이 천안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미국 헬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신조 사건 있죠. 청와대 기습 사건 68년 1월 20일 미 정부함 푸에블로를 공해상에서 납치해가지고 또 나포에서 갖고 들어오고 울진 삼척에 100여 명의 북한 무장공개 100여 명이 들어왔어요. 100여 명이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저쪽이 어디입니까? 그 충북 보은 쪽에 또 한 40명 들어오고 막 이때 그냥 뭐 이틀 걸로 막 간첩들이 계속 내려올 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납북 사건 등 뭐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300여 건 도발에다가 900여 건의 간첩 침투 사건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인민혁명당이라는 사건, 인혁당 사건이 있고 동병링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청와대 기습 사건 때 여기 제가 지금 거기 원고에는 안 넣어놨지만 김옥화 사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968년 1월 22일 날 1.1 사태라고 그러죠.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은 아는데 그때 북한의 대남 상업정국에 있는 특수 정찰총국 소속의 1,2사군 부대원들 31명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까겠다고 주의했다고 내려옵니다. 내려가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만 행군을 해가지고 그 청와대 뒷산 세검장까지 그 진군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발각돼가지고 이 사건이 터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31명의 그 무장 군기 중에 여기 갖다가 합동 군사 작전을 벌여가지고 다 소탕을 했습니다. 그 2명을 생포했어, 2명을.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생포했습니다. 그래서 간첩 2명을 체포해가지고 무장 군기를 2명 체포해서 당시 이제 지금은 경찰청이지만 그 당시엔 내무부 치안국이었어요, 경찰청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뭐냐면 그 역사박물관 옆에 지금 공원으로 조성된 데가 그게 내무부 치안국이었어요. 맨날 빨간 벽돌로. 그쪽으로 이제 압송을 해왔는데 치안국 건물 안에서 이 무장공이 하나가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발견을 못했는데 몰래 숨겨놓은 수류탄을 터뜨려가지고 뻥 터져버렸어요. 건물 안에서요. 뻥 터져갖고 수십 명의 사상장을 하고 이제 그 간첩은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2명을 생포했는데 유일하게 생존한 게 그 김신조입니다. 이 김신조 씨는 나중에 전향을 해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죠. 유일한 1.1 사태 때 유일한 이제 그 증인인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건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요. 이제 1.1 사건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소탕을 한 다음에 그 31명 무장 공기가 가지고 있던 유류품들을 갖다 쫙 펼쳐놓고 유류품을 갖다 이제 분석하고 있었어요. 분석하고 있는데 한 유류품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 비닐팩에 넣어있는 청와대 내부 약도가 나왔어요. 근데 청와대 내부 약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그 당시는 이제 위성이 발달이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곽 건물, 밖에서 보는 건물 유치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근무하는 직무동 내부 설계도가 나왔어요. 1층에 어디에 경호원이 있고 2층에 올라가면 이쪽에 대통령 집무실이고 유경수사는 저쪽. 예를 들면 아주 상세한 내부 약도가 나왔어요. 이 실내 내부 약도가. 여러분 이제 우리 건축법상 모든 건축물들은 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설계도 환부를 갖다 의무적으로 그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청와대는 특급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외곽 건물 설계도만 하나 갖다 주고 내부 설계도는 서울시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딱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청와대 그 총무과하고 하나는 이제 경호실. 경호실은 경호 목적상 그 청와대 모든 건물의 내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설계도가 너무 정확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당시 대공수사팀에서는 야 이거 분명히 청와대 안에 북한 협조망이라든지 간첩이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과연 청와대에 어디서 이게 누가 그려졌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비밀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는 박종규 유명한 박종규 경호실장의 여자 비서 경호관인 김옥화라는 여자였어요. 이 김옥화는 이제 서울의 유명한 그 여자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름만 대면 제일 유명한 여자 대학을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갔다가 유학 시절에
누굴 만났느냐? 자기 남편을 만났죠. 남편이 되는 사람을. 같이 유학 온 남학생을 만났어. 둘이 연애하다가 결혼했는데 바로 그 자기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은 학위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지방대 교수를 하고 자기는 화려한 스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경호실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얼굴 좀 미모도 있고 또 화려한 학력에다가 또 유학 경력 등등 이런 것을 반영해서 청와대 박종규 경호실장의 이제 비서가 된 거죠. 이 비서가 되다 보니까 뭐 매일 그 대통령 직무동을 들어가죠. 그래서 박종규 경호실장 대동하고 소리 들고 옆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대통령 직무동이 딱 들어가니까 여기 경찰관, 여기 두 명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쪽에 경호원이 있고 계단 올라가면 이쪽에 대통령 집무실이고 대통령 집무실은 어떻게 돼 있고 앞에 몇 명 비서가 근무하고 뭐 자세히 알죠. 그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그대로 그려가지고 남편 주고 남편이 이게 북한에 보낸 겁니다. 북한에 보내서 북한의 바로 1, 2 사공부대 특수부대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할 때 청와대 내비 확보하고 돼요. 정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그 독일 유학 중에 포섭이 돼가지고 포섭이 돼서 북한 간첩이 된 거죠. 돌아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부탁해서 이 김옥화가 그리는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다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68년도에 벌써 청와대 안에 김옥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김옥화가 이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간첩 사건은 이 중앙정보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의 좌익사건 실록 같은 걸 보면은 사건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김옥화 사건이라는 그 내용을 알고 김옥화 사건을 아무리 쳐봐도 김옥화 사건이라는 게 안 나와요. 이게 뭐냐 말이야. 근데 제가 제일 처음 이 사건을 접한 게 어디서 접했냐면은 김용욱 해고로에서 접했습니다. 김용욱이 해고를 미국에 명명해가지고 전 중앙정보부장 김용욱이 해고를 했었는데 해고에게 김옥화 사건에 대한 약간 짤막한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그 해고를 읽고 김옥화 사건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그때 현직에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도 김옥화 사건이라는 간첩 사건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제가 이제 알아냈죠.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김옥화 신병을 요구했습니다. 경호실에다가. 이게 계속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청와대를 갔어요. 그래서 박정규 경호실장을 만나서 김옥화가 북한 간첩이니 김옥화 신병을 달라. 그러니까 막 서로 언성을 싸우다가 이 박정규 경호실장이 권총을 딱 꺼내가지고 중앙정보부장 머리통에 대고 내 새끼 한 놈만 건드려도 죽여버린다고. 이 살벌할 때 말리고 난리 났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의 실마리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우리 이제 그 당시엔 대공경찰이었으면 지금은 보안경찰인데 대공 간부 그 정기적인 교육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때 휴경동에 대공간부연수소라고 거기 강의를 나가서 이제 전교에서 온 그 대공과장들, 경찰서 대공과장들 강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간첩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간첩 사건 사례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 김옥화 사건을 소개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으니 여러분 안심하지 말고 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에도 북한 간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를 듣던 한 분이 소리를 벌쩍 들면서 교수님! 그분이 그 당시에 서울 수도경찰서 대공과장이었어요. 교수님! 그때 제가 청와대 경호실에 파견 나갔는데 바로 김옥화 때문에 중앙정보부장하고 경호실장이 총고 싸울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막 뜯어 말리고 막 참으시라고 하고 제가 정확히 합니다. 그 김옥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서 이분이 증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김옥화 사건이 확실하구나.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됐는가? 왜 사건 데이터베이스 안 잡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만약에 공개되면은 뭐 경호실장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한테 큰 문제가 되고 결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쉬쉬쉬하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데 그 당시 근무했던 중정 또는 보안사 관계자들 등등 증언에 의하면은 김옥화가 그렇게 처리된 거예요. 이제 요새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장 구속시켜야죠. 그렇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 여기 이제 1.2 사태 때 있었던 숨겨진 간첩 사건입니다. 자,
자, 이제 인혁당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인혁당. 예? 제가 추정을 했는데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쉬쉬하고 그때 청와대 경호실 그 월간조선에 제가 작년에 그 우리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제가 그 우리 박정희 기념 세미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올해구나. 올 2월달에 3월달 할 때 제가 이것을 발표를 했고 이게 월간조선 3월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김옥화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자, 인민혁명 사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1차 사건이 64년이고 2차 사건이 74년입니다. 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일어났는데 이게 재심 결과 무죄를 받아버렸어요. 이 사건이. 상당히 큰 사건인데.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동백림 사건이라는 것은 독일에 유학 갔던 유학생들을 파고들어가지고 북한이 이 간첩망을 조종한 거죠.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고 이것도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한 사건이 통일혁명당 간첩 사건입니다. 통일당 사건. 이거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돌아가지고 그 정부에서 과거사를 재조명한다면서 통역당도 조작이다라고 몰고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나와서 이 통역당은 조작 사건으로 못 몰아갔죠. 이 조작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1961년에 그때 큰 비밀 회의가 있었어요. 이 조선노동당 제4차 당대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어떤 게 논의됐냐면 남조선에 4.19라는 혁명적 정세가 조성되었는데 왜 이걸 갖다가 혁명으로 성공을 못 시켰느냐? 대한제 자비판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일, 그 당시 김일성 수상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당 비서들하고 대남 공작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을 벌인 결과 이 남조선에 일어난 4.19 그 사건은 분명히 혁명적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조성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한데 혁명으로 연결이 안 된 것은 그 당시 이 남조선 내부에 이러한 혁명을 이끌 선도부대인 지하당이 없었다. 혁명 전유당이 없었다.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이 4.19라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 남조선 내에 잘 구축된 혁명적 전유당장인 지하당이 있었으면 지하당 주도로 혁명을 갖다 이끌어가지고 혁명을 성공시킬 텐데 혁명의 사령탑이 구축이 안 돼 있었다. 라는 결론이 됩니다. 이 지하당이 뭐냐면 혁명의 사령탑이나 참모부예요. 그러니까 혁명의 주객간접 상황. 이걸 북한은 이제 혁명의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데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지하에 있던 이 전유당이 나와가지고 혁명을 주도해서 사회혁명을 성사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4.19 때는 우리 지하당이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빠른 시일 내에 남조선 내부에 혁명적 전유정당을 결성을 하고 그랬죠. 당시 이제 대남사업 총국장 이효선이가 이 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박헌영이를 북한이 한국전이 끝난 6.25 남친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제 간첩으로 뭐라고 죽입니다. 죽이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뭐를 했냐면은 남노당 계열을 다 숙청했어요. 지방으로 좌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조선 그 혁명 공작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간첩 공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기본적 고리가 연고선 공작, 연고선. 연고선이 뭐냐면 남한 내부에 친인척, 자기가 뭐 외삼친이다, 큰아버지다, 형제다, 아니면 뭐 동창이다. 이게 이 연고 관계를 이끌어가지고 내려가서 포섭을 하는 건데 남노당 출신들을 다 숙청시키다 보니까 남쪽의 연계를 가진 공작원들을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이 연고선 공작을 하기 위해서 2명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간첩 김송무하고 김수영이라는 간첩을 2명을 이 2명은 그 남조선 출신으로서 그 남조선에서 혁명 활동하다가 남노당 활동하다가 북에 와서 이 박헌영 숙청과 함께 같이 숙청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2명을 갖다가 김송무하고 김수영을 차출해서 중앙당에서 교육을 시켜서 난파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김수영이가 내려간 데가 어디냐? 임자도예요. 임자도에 최용도라고 최용도하고 임자도의 부면장을 지냈어요. 그 임자도에서 유지입니다. 그래서 최용도를 포섭을 하죠. 자기 이제 외삼촌인데. 그 최용도를 포섭하는데 성공해서
근데 이 최영도는 그 과거에 해방 공간에서 자익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을 포섭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포섭하는 데 성공해서 이 최영도를 발판으로 해서 임자도에서 이제 그 지하당을 구축하죠. 그래서 통일혁명당 이 전남 도당 위원장을 맡았어요. 통일혁명당 전남 맡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누구냐 이 최영도가 또 그 임태묵, 이 김진락을 만나는데 여기서 이 김진락이가 상당히 또 이 서울대 물리대 출신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김진락을 갖다 보는데 이 김진락이가 왜 여기에 연루되어 있냐면 바로 통역당의 총책이 누구냐면 김종태라는 사람입니다. 김종태. 이 김종태는 그 경북 영천에 태어났어요. 지금 말하는 금호지구에 태어났습니다. 그쪽에 원래 이 경상도에 좌익분자들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김종태가 해방공간에서 그 대구 시호폭동 같은 데도 참여했는데 얘가 어디 왔냐면은 그 서울 올라와서 바로 동국대 경제학과를 다닙니다. 그 동국대 경제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해요. 활동하는데 6.25가 터지고 자기 형이 이 김종태 형이 김상도라고 경북 영천에서 그 자유당 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이 경찰 출신인데 김상도가. 그래서 잠시 김상도 자기 그 삼촌인 김상도의 그 국회 비서관을 했어요. 김종태가. 하면서 이제 발을 넓혔죠. 그런데 바로 김진락이가 누구나 이때 그 김종태가 통역당의 총책인데 김종태는 바로 이 임자도 간첩 사건의 그 핵심 멤버인 바로 최영도한테 와 관련이 있어 여기서 이제 포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조직을 관리하는데 북한이 최영도한테는 임자도 간첩단, 그래서 통일혁명의 전남 도당을 맡기고 김종태한테는 이제 통역당 전체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김종태가 자기 형 비서도 했고 또 자기 조카 중에 김진락이라고 서울대 물리대를 다닌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걔를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그 청맥이라는 잡지가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다 연루돼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네 번이나 북한을 입국합니다. 그래서 김종태가 6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67년까지 4번 북한에 입국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도 만났어요. 그리고 통일혁명당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공작 교육도 받고 4차례나 또 공작금도 받아서 내려왔죠. 이제 이때 연루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왜 와해가 됐냐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혁명당 그 창당 준비회를 열었어요. 64년 3월 15일 날. 그래서 이제 잘 지금 통역당 공작이 이루어지는데 68년도에 와해됩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어떻게 와해가 됐느냐? 아주 엉뚱한 데서 터져버렸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 정태무기가 바로 그 해방공간에서 자익운동을 했고 또 월북에서 그 남노당 정치 공작대 대장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임태무기가 자기 조카를 이제 하부손으로 거느리고 있었어요. 조카. 그러고 있었는데 가만히 조카가 보니까 북에서 사람이 내려가지고 공작금을 주고 갔는데 자기 삼촌이 말이야 자기한테는 돈 하나도 안 주고 말이야 막 지시와 명령만 내리고 하니까 괘씸하거든. 이놈이 이제 좀 술이 취해가지고 아니 어저께 분명히 북에서 손님이 왔는데 활동비 공작금도 하나도 안 주고 말이야 막 나무래기나 하고 말이야 꺾으면 막 때리고 열받아가 술결에 열받아서 이놈이 그 지서를 찾아가서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가서 햇소리를 막 한 거야. 그 자기 부인이 누구나 자기 부인의 가까운 친척이 당시 그 광주지검의 검사였어요. 검사. 그 부인이 또 검사한테 얘기를 한 거야. 삼촌 우리 남편이 말이야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북한 연계된 간첩 같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올라가가지고 중앙정보부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중앙정보에서 정태묵을 체포해서 보니까 난수표가 나오고 간첩 관련 혐의가 탁 나오는 거죠. 이래가지고 통일혁명당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북한이 61년부터 공작을 해서 겨우 이제 통역당을 전국 지구당을 다 만들어 놓고 지역체까지 임명하고 상당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또 직접 김일성이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엉뚱한 데서 사건이 터져서 공작금 배분 문제를 가지고 조카하고 삼촌과 싸우다 보니까 이게 때문에 터가지고 68년 6월부터 다 건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통일당이 완전히 와야 돼버렸습니다. 그 통일당이 이제 와야 되니까 김일성이가 너무나 이제 억울하거든. 직접 김일성이 앞장서가지고 김종태를 향해서 예? 남조선 전역에다가 통역당 지역차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이 한순간에 중앙정보부에서 완전히 와야 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9년 7월 10일 날 김종태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되고 나니까 이 북한이 이제 너무나 그래서 69년 8월 25일 날 통역당을 창당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이제 대남 흑색 방송이 있었는데 이 대남 흑색 방송을 통해서 남조선에서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창당이 됐다면서 통역당 강령을 발표합니다. 근데 실제 통역당은 완전 와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김종태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김종태 사범학교를 평양사범학교 명칭을 김종태 사범학교로 바꾸고 그 다음에 김종태 기관차 대학을 만들어요. 김종태 이름 붙여서. 그리고 평양에 가면 지금 김종태 거리가 있습니다. 평양에 우리가 지금 여기 서울에 거리 있듯이 김종태 거리가 있어요. 그 정도로 김종태가 남조선 해방전선에서 너무나 큰 뜻을 갖고 있다가 참 허참하게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김일성이 매우 애통했어요. 그래서 김종태 하면은 북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남조선 혁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그 애국열산에 가면은 김종태 가묘가 있어요. 가묘가. 김종태 가묘 정도로 북한에서는 높이 추앙하고 매년 김종태 사형 선고한 날 북한 노동신문에서는 김종태를 애도하는 그런 논설도 나오고 합니다. 그 정도 인물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통일혁명당을 창당하고 바로 이제 통역당 목소리 방송을 송출합니다. 그런데 이 통역당 목소리 방송은 뭐냐면 그 중파 단파로 나오는데 이게 들어보면은 서울 표지만을 써요. 꼭 서울에서 방송. 여기는 서울입니다. 라고 하면 여자가 서울 표지만을 쓰면서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방송만 들으면은 이게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지하 방송같이 보이지만 우리 관계당국에서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의 전파를 갖다가 역추적해 보니까 개성, 원산, 북한에서 송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우리 남한 내부에 있는 지하 방송이 아니라 북한이 운영한다. 그러면 그 여자 아나운서는 누구냐? 여러분 60년대에 대한항공 승무원을 대한항공 858 기를 갖다가 북한이 납포해 가지고 858이 아니라 대한항공 납포해서 거기 있던 여자 스튜디오였어요. 여자 승무원들을 갖다가 그 대남 방송의 아나운서로 서울 표준말을 쓰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그 통역당이 유지되다가 85년에 이제 한국민족민전선 한민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는 2000년 5월 달에는 반제민전, 반제민족민전선으로 명칭을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국전선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통역당, 한민전, 그 다음에 반제민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일혁명당 사건이고 바로 이게 그 유명한 김종태입니다. 김종태가 최후의 진술을 법정하고 있는데 이 김종태예요. 김종태는 죽었지만은 북한에서는 아주 영웅이고 각종 훈장에다가 큰 지금 뭐죠? 제가 뭐 이 사건을 다 소개하면 재밌는데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요.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신용복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 맞습니다. 신용복 맞습니다. 예. 이 신용복이는 그 통일혁명당의 세문화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김진락이가 서울대 물리대 출신의 김진락이가 그 조직책인데 그 세문화연구회라는 지하주 서클이 있었어요. 이 서클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신용복이는 그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그 육사 교수였어요. 현역 군인이었어요. 중위. 현역 중위 신분을 가지고 통일혁명당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 통역당 관련자들을 이제 160명을 검거를 했는데 이분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통역당이 뭔지 모른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원래 이 간첩 조직, 지하당은 말이죠. 어떻게 포출을 하냐면은 단선연계 복선 포출하고 해서 A라는 공작 책임자가 있으면은 이제 하부선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B라는 공작원은
B라는 공작원은 자기 상부선 하나하고 자기 하부선 하나밖에 얘 C밖에 모릅니다. 얘는 A하고 C밖에 몰라요. 얘는 이 위에 있는 얘를 몰라요. 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상부선 얘만 알아요. 얘는 알 수가 없죠. 얘가 또 이 밑에 얘를 A, C, D를 모릅니다. B가 D를 몰라요. 얘는 이거밖에 몰라요. 이걸 점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공작 책임자는 B라는 간첩이 검거되어 버리면 이 간첩망이 와해가 되기 때문에 제2, 제3의 간첩 조직을 또 그대로 운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단선 연계 복선 포치라고 합니다. 이게 북한의 그 지하당 조직 원칙입니다. 따라해주세요. 별거 아닙니다. 단선 연계. 단선 연계.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복선 포치. 예, 복선으로 포치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통일혁명당이다. 그럼 통역당 중앙위원인 김종태하고 중앙위원들은 통역당의 전체 규모로 합니다. 얘들은. 그렇지만은 통역당 중간 조직책은 얘는 자기 위에 하나밖에 뭘 몰라요. 자, 아까 세문화연구회라는 외곽 조직 있죠. 세문화연구회. 세문화연구회 총책 김진락이에요. 이 김진락이가 서클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용복이라든지 박성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남편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남편도 토요일경 사건 때 일로 실형을 선고받았죠. 박성준. 여기에 서클로 되어 있을 때 서로 다 알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자기 조직의 상부선이 김종태고 김진락이는 알아요. 이 세문화연구회의 상부선이 통일혁명당 총책 김종태고 우리 조직의 명칭이 통일혁명당은 알지만은 얘네들은 김진락만 알지 얘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점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또 얘를 몰라요. 서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요걸 단선 연계 복선 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포치. 예, 사람을 포에서 넣는다. 포치. 예, 치. 예, 위치할 때 치자. 예, 포치한다고 하죠. 포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난민전 사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남조선 해방 전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재호가 그 국회의원 했던 이재호가 그 중앙대 난민전의 중앙대 중간 보수였습니다. 연락책이었는데 이재호도 난민전이라는 명칭을 몰라요. 왜? 이재호는 아니 이 정도 위치에 있었거든. 얘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공들을 않는 거예요. 지하당 시절에는. 나중에 이제 혁명이 시작돼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봉기를 할 때는 그때는 공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하당 시절에는 철저하게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조직의 명칭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2006년 5년에 1심에 간첩단 사건이 일어났어요. 1심에. 1심에 간첩단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 캐나다 국적의 우리 동포인데 이 장민철이, 마이클 장이라는 장민철이가 국내에 있다가 북한에 월북을 두게 하고 이제 북한 지령을 받아서 국내에다가 포치한 지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심에는 지하단이기 때문에 이 중간 보수 애들은 1심에 자기네 조직이 1심인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지하단이기 때문에. 얘는 얘밖에 모르는데 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중간적 위치에 있는 애들이 다 하는 얘기가 법정에 나와서 난 모른다. 우리 조직이 1심인지 모르고 그냥 민주화 운동한다고 그래서 같이 활동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발표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게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첩 사건은 그 단선 연계 복선 포치의 조직 구도 때문에 조직원 전체가 못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심에 간첩던 사건이 주로 이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하고 민주당 본부의 사무처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애들이. 1심의 간첩들이. 나중에 이게 이제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이 나중에 통합진보당으로 하죠. 그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사유 중에 하나로 1심에 간첩던 사건도 그 사례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재밌었냐면은, 법원 판결문이다. 1심회가 그 북한에서 지령해서 만든 지하당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1심회라는 이 당을 만들어 놓고